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번 주에 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신 거죠? 네, 정말이에요. 저희가 보통은 그 대선 후보 적합도를 시작으로 해서 결과를 살펴봤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조사를 좀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번 주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다뤄졌던 이슈이기도 하고 네. 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KSOI 조사입니다. 언론중재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바로 결과를 살펴볼게요. 일단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조사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왜곡 보도나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또는 그런 가짜 뉴스를 발생시킨 쪽에서 이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54.1%, 절반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반대는 또 37.5%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데서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보장돼야 된다고 공감하면서도 언론 보도로 인해서 뭐 근거 없이 또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왜곡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가 또 그런 여론을 만든 뉴스를 만든 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는 중도층이 더 무게를 싣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절반이 넘는 54.1%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되 이 언론 이 자유와는 무관한 가짜 뉴스, 왜곡 보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여론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론을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가짜 뉴스나 왜곡 보도 쪽에 힘이 실려 있는 조사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으로 자 다음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이 윈지 코리아와 예. 또 아시아 경제가 지난 21일, 예. 22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가짜 뉴스나 왜곡 보도보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어떤 법이라고 보고 있느냐 이런 의견을 물어봤더니 예. 질문을 해봤더니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다. 네. 언론 탄압 수단이다가 41.8%로 나타났고 네. 또 가짜 뉴스 피해 방지가 46.4%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가 46.4%, 그리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가 41.6%니까 훨씬 더 팽팽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론중재법 자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짜뉴스 피해 방지로 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이건 언론 탄압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다시 한 번 더 시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여야 간에 이 양보 없는 정말 팽팽한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양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이게 미디어와 관련돼 있어. 우리 연합뉴스 TV 또 이슈폴폴도 또 하나의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워낙 또 지금 차기 대권에서도 이 언론중재법 여론 대선 주자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차기 대권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왜? 네. 30일 결과가 어떻든 간에 30일 결과를 가지고서 또 찬반이 또 팽팽하게 맞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차기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럼 팽팽할까? 왜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할까? 좀 충분히 이 국민들에게 이 소통이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이 어떤 취지인지, 예. 어떤 또 부작용은 또 있을 수도 있는지, 그것을 또 해소하려면은 어떤 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주권자죠. 국민에게 좀 더 많이 소통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가 정작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아주 자세히 알고 계세요? 사실 저도 부족합니다. 이게 또 복잡하거든요. 예.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뜻밖의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그 법 추진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예상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또 중재법, 또 법안 가지고 싸우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자기 대선 후보들까지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여권 주자들 내에서도 소통이 좀 필요하다, 네.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배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한미 FTA를 이야기할 때 찬성 반대를 물어봤거든요. 도심도 이 한미 FTA 자유무역 찬반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때 물어봤을 때 뭐냐? 한미 FTA 법안을 알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을 때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곧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에게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충분히 우리 정부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난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력했던 사람이고 그대로 둔다면 매우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네요. 탈레반에 의해서. 그렇다면 입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 의견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만큼 법안 관련해서는 정책적 소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상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언론중재법이 과연 어떤 취지인지를. 그렇다면 국민들도 훨씬 더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감도가 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대선 주자 선호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4개 합동기관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후보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지금 홍준표 후보거든요. 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 층 중심으로 무야홍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그게? 무야홍, 무조건 야권에서는 홍준표다. 모르셨어요, 사장님? 직접 개발하신 거 아니요.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깜짝 놀랐네요. 근데 오늘은 좀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그래프 조금 줌이 되면 좋은데 뭐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전체를 보시면 당장에 이 그래프를 보고 받는 첫인상은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 4주 전까지만 해도 좀 역동적이었거든요. 예. 최재형 후보도 올라가고 있었고 예. 또 이낙연 후보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슈 폴포를 분석해드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양강 구도는 이재명, 윤석열입니다. 예.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한 19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이 본경선이 여당은 시작이 됐고 또 국민의힘도 곧 이제 경선이 시작되는데 양강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서 보시면은 홍준표 후보만 3%포인트 가장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야권은 홍준표 이런 이야기가 지어내신 건 아니죠? 아시잖아요. 네. 예. 당황하시지 말고 나오게 된 배경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조금 이따 질문하실 거죠. 어떤 거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네. 네. 전 궁금했던 게 일단 네. 홍준표 후보는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하고 있잖아요. 추석 전에 일어난다. 예, 일어나겠다. 네.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무대홍 대통령이 홍준표 이런 말은 안 나오고 무야홍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이게 부분입니다. 예, 역선택이 포함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상 대결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상 양자 대결을 좀 살펴볼까요? 네, MBS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역시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소폭이지만 지금 세 후보가 모두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 그러니까 보실 뭔가 있을까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네거티브가 있었고 또 야권 내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삐거덕 투스톤즈 석석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이러다 보니까 뭔가 1대1 본선 경쟁력이 확 끌어올라가는 그런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가만히 보시면 결국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를 보게 되면은 역시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 예. 본선 경쟁력이 이 확인될 때 예.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보수 야권에서는 그래도 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만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로 버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이 부분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의 계절이 와서요. 그 21대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그 총선에서 패배한 걸 책임지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당대표들이 나중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웃게 되고 뭐 울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퇴 책임도 지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내년 이제 차기 대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장 당대표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당대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긍정, 부정을 물어봤고 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도 긍부정을 물어봤죠. 예.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를 보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높잖아요. 그렇네요. 이건 최근에 이 차기 대권, 여권 내에서 대결 구도에서 막 네거티브 공방이 있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의 존재감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평가를 보면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좀 더 존재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이준석 대표를 보면 기대감이 지난 6월 11일 당대표가 될 때 30대 원 외에 네. 이 영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는 이준석 돌풍, 이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뭐 60%가 60%대 이상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여전히 높긴 합니다. 예. 긍정이 44, 41인데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보다는 존재감이 너무 넘칠 정도로 과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 송영길 대표는 존재감을 더 부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이 존재감을 너무 지나쳐 도가 넘쳐 이런 네. 평가도 있습니다. 지적도 있다 보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가 무야홍 야권 후보로서는 주목받는데 최종 후보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유는 바로 본선 경쟁력 때문입니다. 본선 경쟁력. 얼마만큼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